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3부에서는 오늘 하루의 뉴스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정면 브리핑을 보내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드릴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내가 아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TK 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60%가량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6은 맞는데 46%임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26대 46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26, 국민의힘 지지율은 46.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정정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6시 지났죠? 끝났어요. 네. 뭐가요? 관심이 없어요. 6시 지나면 끝나요? 뭐가 끝나냐면 공익데이 끝났어요? 공익데이 끝났어요. 6시가 지나면 끝나는구나. 그럼. 저는 홍보하려고. 아니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도 퇴근해야죠. 그러네. 저 지금 홍보하려고 각 잡고 있었는데 끝났군요.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쨌든 몇 분이 또 이렇게 전화 받으셨다고 연락도 주시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덕분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김영민 아나운서. 왜 막방인 것처럼 그러세요? 아니 그거 같은 말 하는 거 쉽지 않아. 아유, 그럼요. 예? 언제든지 수고했어요. 시켜주세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또 와요. 나는 그렇죠. 있잖아요. 뭐 이게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 예? 가만히 있어봐. 다음번에는 11월, 12월, 1월 달에 오겠네요. 1월 달에 오겠네. 그죠? 네. 1월 초 정도에 오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그땐 방학이네. 맞아. 교수님 학교 다니시죠? 네. 그럼요. 네. 근데 여러분한테 오늘 이거 좀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하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띄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백령도에서 이륙했다. 이러면서 한국 도발이 입증됐다 그러면서 경로까지 이제 본인들이 제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 19일에 북한이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평양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북한 국방성이 이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서 평양으로 침투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인기가 10월 8일 23시 25분경 백령도에서 이륙해서 공화국 영공에 침범했다면서 이 구체적인 비행 경로까지 그래픽으로 제작을 해서 제시했는데요. 황해남도 장현군 또 그 주변을 비행하다가 남포시 천리마구역 상공을 거쳐서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라는 게 지금의 북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10월 9일 1시 반경에는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에 또 1시 35분 경에는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 오물을 살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 군사 깡패들의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인 정체가 추호도 변명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 재발하는 경우 도발 원점인 백령도가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당연히 일고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원래도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북한의 주장에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별도의 담화를 냈는데 지금 우리 군 측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을 안 하니까 만약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해서 전단을 살포했는데 북한 측 자신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 한국은 어떤 반응 보일지 매우 궁금하다 라면서 추가 도발 암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북한의 분석에 일부 타당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게 한국군이 비행의 주체다라고 근거를 대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정체
경찰 무인기가 무거운 전단통을 매달고 수백 킬로미터를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홍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드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가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공개한 그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드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발사대에서 발사하는데 어떻게 밑에다 뭘 달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일고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북한의 주장을 저는 사실은 전혀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련의 어떤 순서를 밟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다시 말해서 야, 이 무인기 왔다. 이거 한국에 보낸 것 같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잔해가 발견됐다. 이러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러고 또 좀 있다가 이거 어디서 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경로를 얘기를 해요. 이게 저는 왜 이걸 주시해야 되냐 하면 이 북한이 우리한테 특정 지역에 대한 도발의 명분으로서 지금 이것을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일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군은 제가 볼 때에는 서해 5도 특히 서해 5도 지역에 만반의 이 대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우리가 대비만 잘하면 일이 커지지 않아요. 이 대비를 잘 못하면 일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철저한 대비를 좀 군 당국에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러한 부탁을 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요. 최전선으로 지금 이동 중이다. 이런 얘기 있죠. 맞습니다. 전선 투입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지금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해서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 쿠르스크 지역이 사실 우크라이나가 진입을 해서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계속해서 교전 중인 접경 지역이기도 한데요. 앞서서 뉴욕타임스도 지금 북한군 수천 명이 쿠르스크에 도착해서 오늘까지 최대 5천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군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감청 자료를 공개했는데 러시아가 북한군을 화물차에 태워서 최전선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북한군 태운 화물차는 민간 번호판을 달고 있어서 전투 명령서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러시아 경찰이 이걸 멈춰 세우자 러시아 군이 이걸 해결했다. 이런 대화를 하는 내용이 또 담기기도 했거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가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단순한 용병이든 파병이든 어쨌든 군을 보냈다. 뭐 그게 우리랑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토와 관련돼 있는 문제고 이거는 사실은 이 러시아가 북한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줄 것인가라는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한테 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파병 자체를 문제 삼는 거 이거는 당연한 사실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파병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냥 파병했네. 근데 여기까지 파병을 하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보고서 그게 몇 년 만이더라? 한 15년? 16년? 맞습니다. 15년 만입니다. 그래요? 네. 일본 총선 끝났어요. 일본의 선거가 끝났는데 지금 자민당 공명당의 연합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죠. 네, 그죠? 맞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단기간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이른 시간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나서 지금 중의원 선거를 중의원이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죠. 네, 맞습니다. 우리식 총선을 치렀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집권 자민당, 연립여당, 공명당이 중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를 한 건데 이 자민 공명 연합이 총선 과반을 놓친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만이고요. 지금 자민당이 191석, 공명당이 24석 차지해서 모두 215석 확보를 했는데 기존의 의석수인 279석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 공명 여당이 옛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에 이렇게 판세가 바뀌게 된 거고요. 사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허니문 효과를 노려서 좀 맞아요. 이르게 이번 중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내각이 교체가 되면 지지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한 결단이었지만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오히려 역풍을 맞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자민당의 비자금 파문이 일었었는데 스캔들이 있었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 자민당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래도 과반 실패 책임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정권 교체, 퇴임이나 아니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시바 총리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일본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는 게 그 유럽에서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있다. 야, 저 나라 대통령제네. 그거 아닙니다. 유럽은 대통령이 있는 국가지만 내각제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원수가 없을 때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두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 왕이 있잖아요. 영국엔 영국 여왕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왕이 없는 데는 국가 원수 필요하니까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라도 직선제로 뽑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바로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독일 같은 데는요. 당연히 과반을 못 넘어요. 특정 정당이. 예? 그래서 항상 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일본이 특이한 경우예요. 뭐냐면 항상 과반을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야, 이거 과반을 못 넘겼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는데 유럽 기준으로 본다면 일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과반을 넘기느냐 아닌 건 못 넘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가 좀 특이하다. 물론 영국은 예외입니다. 영국은 거의 양당제, 거의 유사 거의 양당제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이겼다 그러면 과반 넘는데 네. 근데 나머지 유럽 국가는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보면서 야 일본은 참 특이하긴 특이하다. 지금 입헌민주당이 제일 야당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입헌민주당 제일 야당이 됐는데 여기 그래도 입헌민주당은 그래도 좀 이 한일 관계에 좀 역사 문제에 전향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기대는 전 개인적으로는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헌민주당에서 지금 총재하는 분이 옛날에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랑 그 위안부 문제로 상당히 껄끄러운 그 관계를 가진 거기 때문에 뭐 한일 관계가 뭐 이 과반 못 넘겼다고 해서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일본 자체는 이게 충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죠. 재수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예, N수생 늘고 있다는 얘기죠. 네, N수생 지금 수능이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11월 서울에서 15일인가요? 예. 11월 14일 14일. 목요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올해 서울에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좀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오늘로써 이제 수능이 17일 앞으로 1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11만 명 넘으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3천여 명 가까이 증가했고요. 재학생 비율이 53.6%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났고요. 졸업생은 42.9%, 검정고시 등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 11개 시험지구와 시험장 226곳에서 4,218개의 시험실을 운영한다라는 예정인데 또 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 편의 시험장도 4곳에서 운영이 되고요. 이뿐 아니라 소년 수형자 12명 같은 경우는 남부교도소 내의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N수생이 증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 있죠. 이게 의대 관련 학생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그 다른 학생한테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올해 수능 감독관 명찰에서는 감독관 명찰에 이름을 지운다 그러죠.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해 한 학부모가 자녀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 학교로 찾아가서 폭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아이고. 물의를 빚었었는데 그때 해당 학부모가 이 학부모가 명찰에 적힌 이름을 보고 감독관의 학교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부터는 서울시 교육청이 감독관 그리고 관계 요원 명찰에 이름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찰의 이름 대신에 일련 번호가 적히게 되고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 수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감독관 보호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요. 아유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같은 말 안 해서 좋죠? 아니 언제든지 시켰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